쿵. 새벽의 정적을 찢어 발기는 둔탁하고도 육중한 소리가 앞마당 한복판을 강타했다. 그것은 쌀가마니가 떨어지는 소리도 아니요. 기와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도 아니었다. 물기를 가득 머금은 고깃덩어리가 높은 곳에서 내동댕이 쳐질 때나 날 법한 끔찍하고도 소름 끼치는 파열음이었다. 이제 막 여명이 터오르며 푸르스름한 어둠이 깔려있던 최진사댁의 마당은 순식간에 기괴한 공포로 물들었다. 마당을 쓸기 위해 대빗자루를 들고 나왔던 늙은 하인 돌석은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엉덩방아를 타내며 뒤로 나자빠졌다. 그의 눈앞에는 허공에서 뚝 떨어진 듯한 거적대기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그 틈새로 검붉은 선혈이 꿀렁꿀렁 솟구쳐 나와 하얀 서리가 내린 마당 흙을 뱀처럼 적시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릿한 피냄새가 찬 새벽 공기를 타고 삽시간에 사랑채까지 번져나갔다. 사랑채 문을 박차고 나온 최진사는 후쩍삼 차림인 채로 마루 끝에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아직 잠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흐릿한 눈이었으나 마당 한가운데 널브러진 형체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동공은 촛불 앞에 나방처럼 요동쳤다. 사진은 기이한 각도로 꺾여 있었고 얼굴은 흙투성이가 되어 알아볼 수 없었으나 그것이 사람의 시체라는 사실만은 명백했다. 찢어진 옷가지 사이로 드러난 등판에는 예리한 칼날에 베인 상처가 아니라 마치 거대한 쇠갈퀴로 훑어낸 듯한 5줄의 깊은 흉터가 참혹하게 패여 있었다. 최진사는 본능적으로 코를 쥐며 뒷걸음질 치는 하인들을 물리기 위해 손을 저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으나 머릿속은 오히려 차갑게 식어내리고 있었다. 저 상처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짐승, 그것도 아주 거대하고 영물스러운 짐승의 소행이었다. 나으리 저것이 무엇입니까요? 하늘에서 시체가 떨어지다니요. 돌석이 사시나무 떨듯 떨며 물었지만 최진사는 대답 대신 입술을 굳게 다물고 시체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시체 주위에는 미처 식지 않은 온기가 희미한 김이 되어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 너머 담장 위에는 방금 전까지 무언가 거대한 것이 머물다 간 듯 기와 몇 장이 바스러져 있었다. 최진사의 시선이 담장 너머 울창한 대나무 숲으로 향했다. 바람 한 점 없는 새벽이었음에도 대나무 숲은 무언가에 눌린 듯 스산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었다. 사흘 전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자신이 내린 그 무모한 결정이 불러온 기이한 답례품이라는 것을. 최진사의 기억은 자연스레 피 비린내 나는 마당을 넘어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사흘 전의 태백산 자락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최진사 본명 최영우는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받은 핏줄의 마지막 계승자였다. 그의 가문 사내들은 누구도 부록을 넘기지 못하고 의문의 병이나 사고로 요절하는 비운을 타고났다. 조부도 39에 객사했고 부친 또한 39 생일을 며칠 앞두고 피를 토하며 숨을 거두었다. 그리고 이제 최영우, 그의 나이 39이었다.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는 밤마다 그의 목을 조여왔고 명이란 명의는 다 찾아다녀 보았으나 하나같이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다. 그러던 중 지나가던 떠돌이 승려가 던진 한마디가 그를 험준한 산속으로 이끌었다. 산군산준 이 지키는 영양만이 그대의 명주를 이을 수 있을 것이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약초망태기 하나를 둘러매고 산을 오른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눈보라가 시야를 가리는 깊은 골짜기에서 그는 약초 대신 끔찍한 신음소리를 들었다. 소리는 땅을 울리는 천둥과도 같았고 동시에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머금고 있었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조심스레 발을 옮긴 최진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집채만한 호랑이 한 마리가 사냥꾼들이 설치해둔 거대한 덫에 뒷다리가 치여 몸부림치고 있었던 것이다. 일반 호랑이가 아니었다. 황금빛 털에 검은 줄무늬가 물결치듯 흐르고 이마에는 왕왕자가 선명하게 새겨진 전설 속에서나 듣던 태백산의 주인 바로 산군이었다. 쇠로 만든 덫의 이빨은 호랑이의 굵은 발목을 파고들어
뼈가 드러날 만큼 깊은 상처를 입혔고 주변 눈밭은 이미놈이 흘린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오금이 저려 도망치거나 혹은 이 희귀한 가죽을 탐내어 숨을 죽이고 놈이 죽기만을 기다렸을 것이다. 하지만 죽음을 코앞에 둔 최진사의 눈에는 그 거대한 맹수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처럼 운명의 덫에 걸려 허우적대는 가련한 생명으로 보였다. 호랑이는 인기척을 느끼자 고통 속에서도 고개를 돌려 최진사를 노려보았다. 그 안광은 형형한 푸른빛을 띠고 있었는데 살기보다는 깊은 원망과 슬픔이 서려 있는 듯했다. 최진사는 홀린 듯 호랑이에게 다가갔다. 내 놈이나 나나명이 다해가는 것은 매한가지로구나. 내 비록 힘없는 선비이나 죽기 전에 덕이나 한번 쌓고 가련다. 그는 품에서 약초를 캐는데 쓰던 작은 호미와 지팡이를 꺼내들고 호랑이의 뒷다리를 옥죄고 있는 덫으로 다가갔다. 호랑이가 크르릉거리며 이빨을 드러냈지만 최진사는 눈을 피하지 않고 놈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나직이 읊조렸다. 가만히 있거라. 내 놈을 해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풀지 않으면 너는 여기서 얼어 죽거나 사냥꾼의 창에 찔려 죽을 것이다. 짐승이 사람의 말을 알아들었을 리 만무하건만 기이하게도 호랑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날카로운 발톱을 거두고 얌전해졌다. 최진사는 젖먹던 힘을 다해 쇠덫의 스프링을 지팡이로 짓눌렀다. 녹슨 쇠가 비명을 지르며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다. 손바닥이 찢어지고 손톱이 깨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으악 최진사의 단말마와 같은 기합 소리와 함께 캉 하는 금소금이 울려 퍼졌고 마침내 호랑이의 다리를 물고 있던 덫이 입을 벌렸다. 호랑이는 재빠르게 다리를 빼냈으나 상처가 깊어 제대로 딛지 못하고 비틀거렸다. 최진사는 챙겨왔던 귀한 지열 가루를 꺼내 주저없이 호랑이의 상처 부위에 쏟아부었고 자신의 윗옷을 찢어 붕대처럼 감아주었다. 모든 처치가 끝났을 때 그는 탈진하여 눈밭에 주저앉고 말았다. 이제 호랑이가 자신을 잡아먹는다 해도 저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나 호랑이는 최진사를 덮치는 대신 거칠고 따뜻한 혀로 피범벅이 된 그의 손등을 한번 핥았다. 까끌까끌한 감촉과 함께 뜨거운 콧김이 얼굴에 닿았다. 잠시 후 호랑이는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숲을 향해 돌아섰다.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기 직전 놈은 다시 한번 고개를 돌려 최진사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처음의 살기와 원망은 사라지고 마치 인간의 언어로 무언가를 맹세하는 듯한 깊고 그윽한 눈빛이었다. 그리고는 긴 포효를 남기며 하얀 세상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최진사는 빈산에 홀로 남아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뒤늦게 깨닫고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었다. 살기 위해 약초를 구하러 왔다가 정작 약초는 구하지 못하고 맹수 하나만 살려보낸 꼴이 되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산을 내려오는 그의 발걸음은 묘하게 가벼웠다. 죽음의 공포가 조금은 옅어진 기분이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난 오늘 새벽 그 호랑이가 다시 나타난 것이다. 은혜를 갚으러 온 까치도 아니고 박씨를 물어온 제비도 아니었다. 상군이 물어다 준 것은 흉측하게 일그러진 시체 한 구였다. 최진사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 시체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가까이서 보니 시체의 행색이 예사롭지 않았다. 남루한 옷차림이었으나 허리춤에는 빳빳한 가죽 주머니가 매달려 있었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는데 농사꾼의 그것과는 달랐다. 흙과 삽을 다루는 자의 손이었다. 결정적으로 시체의 품 안에서 삐져나온 낡은 족보 책 한 권이 최진사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최진사가 떨리는 손으로 그 족보를 집어 들려던 찰나 대문 밖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포졸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이리 오너라 관아에서 나왔다. 이댁 마당에 궤변이 일어났다는 신고를 받고 왔다.
너무나도 빠른 출두였다. 시체가 떨어진 지 채반 각 15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치다니 마치 누군가 이 상황을 미리 알고 기다리기라도 한 것 같았다. 최진사는 족보를 슬며시 자신의 소매 안으로 밀어넣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담장 너머 대나무 숲에서 푸른빛 두 개가 자신을 안이 다가오는 포졸들을 서늘하게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산구는 아직 떠나지 않았다. 네, 이놈 썩 나오지 못할까. 우레와 같은 호통 소리와 함께 솥을 대문이 부서질 듯 열리고 육무방망이를 든 포졸 10여 명이 마당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거친 발소리는 고요하던 최진사 댁의 아침을 산산조각냈다. 그 선두에는 관아의 형방이자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마석두가 뒷짐을 진 채 거드름을 피우며 들어서고 있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 널브러진 시체와 피범벅이 된 흙을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코웃음을 쳤다. 마치 더러운 오물을 본 듯한 표정이었으나 그 눈빛 깊은 곳에는 기이한 탐색의 기운이 번들거렸다. 최진사는 소매 속에 감춘 족보가 들키지 않도록 옷자락을 단단히 여미며 최대한 침착한 표정으로 마루에서 내려와 그들을 맞이했다. 양반의 채통을 지키려 애썼으나 핏기 가신 그의 얼굴은 숨길 수 없는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마석두는 최진사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턱짓으로 시체를 가리켰다. 참으로 흉한 꼴이로고. 최진사 자네 집 마당이 언제부터 백정의 도축장이 되었는가. 이 자는 대체 누구이며 어찌하여 이리 참혹하게 죽어 자빠져 있단 말인가. 마석두의 비아냥에 최진사가 입을 열기도 전에 시체를 살피던 한 포졸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소리쳤다. 형방 나으리, 이놈 얼굴을 좀 보십시오. 이 자는 개코 아닙니까? 개코라는 이름이 나오자마자 마석두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개코는 인근 고을의 무덤이란 무덤은 죄다 파헤치고 다니는 악명 높은 도굴꾼이었다. 쥐새끼처럼 재빠르고 교활하여 관아에서도 수년째 잡지 못했던 골칫덩어리가 하필이면 이 몰락해가는 양반집 마당에서 시체로 발견된 것이다. 마석두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시체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허리를 굽혀 시체에 찢어진 옷자락을 지팡이 끝으로 들춰보았다. 호호 개코라. 천하의 잡놈이 양반댁 마당에서 객사라. 최진사 자네와 이놈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 이리 난도질을 해놓았나. 혹여 자네 조상 묘라도 건드렸던 게야. 마석두가 쏘아붙이자 최진사는 억울함에 목소리를 높였다. 말씀을 삼가시오. 내 비록 가세가 기울었으나 사람을 그것도 내 집 마당에서 이리 죽일 위인은 아니오. 자세히 보시오. 저 상처가 어찌 사람의 칼 솜씨란 말이오. 저것은 짐승 필시 산짐승의 발톱 자국이오. 최진사의 항변의 포졸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시체의 등판에 새겨진 5줄의 깊은 골은 분명 인간의 완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살점이 뜯겨나가고 뼈가 드러난 형상은 거대한 쇠갈퀴나 맹수의 발톱이 훑고 지나간 흔적이 역력했다. 그러나 마석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최진사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짐승 그래, 짐승이라 치자. 헌데 말이다 최진사. 이 골 뒷산에 호랑이가 씨가 마른 지가 언젠데 짐승 타령인가. 혹여 자네가 키우는 사냥개라도 미쳐 날뛴 것 아닌가. 아니면 자네가 짐승의 탈을 쓰고 이 짓을 벌였거나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었으나 마석두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당장 이 기이한 살인사건을 처리할 희생양이 필요했고 힘없고 돈 없는 최진사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먹잇감이었다. 여봐라, 이 자를 당장 포박하라. 살인용의자 최영우를 관아로 압송하여 문초하겠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최진사의 팔을 뒤로 꺾고 오랏줄로 결박했다. 늙은 하인 돌석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통곡했으나 발길질 한 번에 나가 떨어질 뿐이었다. 최진사가 포승줄에 묶여 마을 어귀를 지날 때
아침밥을 짓던 연기가 피어오르는 골목마다 구경꾼들이 몰려 나왔다. 그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못해 경멸에 가까웠다. 저 집안 결국 사단이 났구만. 대대로 요절하는 저주받은 핏줄이라더니 이제는 살인까지 저질러 아니야. 들리는 소문으로는 굿을 하다가 귀신이 씌었다던데. 그래서 도굴꾼을 제물로 바쳤다지 뭔가. 어유 끔찍해라. 가까이 가지 마세. 재수옴 붙을라. 근거 없는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비수가 되어 최진사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이지 않으려 애썼다. 자신이 무너지면 가문의 명예는 영영 회복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소매춤 깊숙이 숨겨진 도굴꾼의 족보가 뜨거운 불덩이처럼 그의 옆구리를 지지며 이 사건 뒤에 더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관아의 옥사는 습하고 어두웠다. 곰팡이 냄새와 썩은 지푸라기 냄새가 진동하는 독방에 던져진 최진사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신문은 가혹했다. 사또는 마석두의 보고만 믿고 최진사를 추궁했고 맹수의 짓이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요술을 부린 것이 아니냐는 황당한 혐의까지 뒤집어 씌웠다. 다행히 아직 직접적인 고문은 시작되지 않았으나 며칠 내로 자백하지 않으면 주리를 틀 것이라는 협박이 이어졌다. 밤이 깊어지자 옥사는 쥐 죽은 듯 고요해졌다. 간간이 들려오는 다른 죄수들의 신음소리와 쇠창살을 갉아먹는 쥐들의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최진사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천장 근처에 뚫린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보았다. 억울함과 공포가 밀물처럼 덮쳐왔지만 동시에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의문이 있었다. 산군은 왜 하필 그 도굴꾼을 내게 데려왔을까? 단순히 먹다 남은 찌꺼기를 던져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한 메시지였다. 그때였다. 옥사박 담장 너머에서 으스스한 냉기가 스며들더니 밖을 지키던 졸고 있던 포졸들이 갑자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야, 너 방금 뭐 못 봤냐? 저기 나무 위에 뭐가 번쩍인 것 같은데 에이 도깨비불이라도 봤나 보지. 잠이나 자라. 포졸들의 투덜거림이 잦아들 무렵 최진사의 눈이 창살박 어둠 속 한 지점에 고정되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 개의 푸른 안광이 횃불처럼 타오르며 자신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것은 사흘 전 태백산 눈밭에서 마주했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산군이었다. 감옥 담장을 넘어올 수도 포졸들을 해칠 수도 있었을 텐데 호랑이는 그저 높은 나무가지 위에 앉아 가만히 최진사가 갇힌 감옥 창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거리는 멀었지만 최진사는 느낄 수 있었다. 놈이 자신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있다는 것을. 푸른 눈빛은 마치 두려워 말라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듯했다. 최진사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다. 인간들은 나를 살인자로 몰아세우고 손가락질하는데 말 못하는 짐승만이 나의 결백을 알고 곁을 지키고 있구나. 그는 묶인 두 손을 들어 창살 쪽을 향해 조용히 합장했다. 그러자 나무 위에 푸른 불꽃이 한 번 깜빡이더니 낮고 굵은 울음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흘러들었다. 그르르릉. 그 소리는 위협적인 포효가 아니라 마치 어미가 새끼를 달래는 자장가처럼 부드럽고 묵직하게 옥사 안을 울렸다. 신기하게도 그 소리를 듣자 옥사 안의 다른 죄수들이 조용해졌고 쥐들의 움직임조차 뚝 끊겼다. 최진사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벽에 머리를 기대었다.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흉흉한 소문은 더욱 부풀려졌다. 최진사 댁에 호랑이 귀신이 붙었다더라. 밤새 옥사 주변에서 짐승 울음소리가 들렸다지.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관아 주변을 기웃거렸다. 마석두는 이를 기회 삼아 최진사를 더욱 압박했다. 내놈이 요사스러운 술법으로 짐승까지 불러들여 민심을 어지럽히는구나. 당장 내 죄를 고하지 않으면 내놈 가문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하지만 최진사의 태도는
어제와 달랐다. 밤새 상군의 비호를 받은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품속에서 도굴꾼 개코의 족보를 만지작거렸다. 이것이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개코와 같은 천한 도굴꾼이 족보를, 그것도 비단 보자기에 싸서 품에 안고 다닐 이유가 없었다. 그는 옥사 구석진 곳, 빛이 잘 들지 않는 곳으로 몸을 돌려 조심스럽게 소매 속의 책을 꺼내 펼쳐보았다. 어두침침한 감옥 안에서 그는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겼다. 겉표지는 평범한 김의 김씨 족보였으나 중간쯤 넘기자 종이의 질이 달랐다. 두 장이 겹쳐진 듯 두툼한 종이 틈새에 누군가 일부러 숨겨놓은 듯한 얇은 서신 한 장과 그림 한 폭이 끼워져 있었다. 그림을 본 최진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것은 산수화가 아니었다. 30년 전 실종된 안이 객사했다고 전해지는 자신의 조부님이 생전에 아끼시던 은장도의 문양이 상세하게 그려진 도안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적힌 글귀는 도굴꾼의 글씨가 아닌 아주 익숙하고도 소름 끼치는 필체였다. 북두칠성이 비추는 곳, 세 번째 소나무 아래 묻다. 이것은 단순한 작물 지도가 아니었다. 자신의 조부,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과 직결된 저주받은 비밀의 지도였다. 산군은 바로 이것을 자신에게 전해주려 했던 것이다. 최진사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그는 단순히 누명을 벗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문을 집어삼킨 거대한 악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싸워야 했다. 옥사 밖에서 다시 한번 호랑이의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다. 삐그덕, 육중한 관아의 대문이 열리며 메마른 흙먼지가 풀썩 일었다. 옥사에서 풀려난 최진사는 눈부신 정오의 햇살에 잠시 현기증을 느끼며 비틀거렸다. 사흘간의 옥살이는 짧았으나 그가 겪은 마음의 고초는 10년 세월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혐의 없음, 명백한 증거 불충분이었다. 시체에 남은 상처는 그 어떤 인간의 무기로도 흉내낼 수 없는 맹수의 것이라는 거만의 소견과 밤마다 옥사 주변을 배회하는 호랑이를 목격했다는 포졸들의 증언이 잇따르자 사또로서도 더 이상 그를 붙잡아둘 명분이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방면이 아니었다. 등 뒤에서 마석두 형방의 비릿한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이번엔 운이 좋았네만 너무 마음 놓지 마시게. 내 눈은 옹이 구멍이 아니야. 그놈의 호랑이 가죽을 벗기는 날 자네의 죄도 낱낱이 밝혀질 테니. 마석두는 이빨 사이에 낀 고기 찌꺼기를 근뱉으며 최진사를 쏘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놓친 맹수의 것이 아니라 더 큰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의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최진사는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옷은 꾀죄죄하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나 꼿꼿하게 펴진 그의 등은 예전에 유약했던 서생의 모습이 아니었다. 대문 밖에는 늙은 하인 돌석이 다 해진 집신을 짝짝이로 신은 채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을 보자마자 땅바닥에 엎드려 통곡했다. 나으리 살아 돌아오셨군요. 아이고 조상님들이 도우셨습니다. 최진사는 돌석의 어깨를 감싸 일으키며 나직이 속삭였다. 조상님이 도우신 게지. 그리고 산군산준 이 도운 게야. 집으로 돌아온 최진사는 서둘러 목욕 재개하고 사당에 향을 올렸다.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으나 그의 머릿속은 옥사에서 가져온 개코의 족보 속에 숨겨진 단서들로 꽉 차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사랑방의 문을 걸어 잠그고 호롱불 심지를 돋우었다. 품속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뭉치를 꺼내 펼쳤다. 도굴꾼의 품에 있던 겉은 족보이되 속은 작물 장부나 다름없던 그 책자. 두 겹으로 배접된 종이 사이에서 나온 것은 낡은 그림 한 장과 빗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메모였다. 그림 속의 은장도 긴 쇼떠 손잡이에 십장생 시창성. 이 정교하게 조각되고 칼집 끝에 붉은 산호가 박힌 그 물건은 30년 전 조부님께서 돌아가시던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가문의 보물이었다. 어찌하여 이것이 도굴꾼의 수첩에 있단 말인가. 최진사의 손끝이 그림을 따라 떨리며 움직였다. 조부님은 객사하셨다고 알려져 있었다. 산행을 나갔다가 실족하여 낭떠러지 아래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당시 관아에서는 단순 사고사로 처리했었다. 하지만 당시 어린 최진사의 기억 속에 남은 장례식 풍경은 뭔가 달랐다. 조부의 시신을 염습하던 늙은 염장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상처가 기묘하구만 하고 중얼거리던 모습, 그리고 조부님이 늘 품에 지니고 다니시던 그 은장도가 보이지 않아 집안이 발칵 뒤집혔던 기억. 사람들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며 분실했을 것이라 여겼지만 이 그림은 그 은장도가 누군가의 손에 들어갔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림 옆에 적힌 메모를 해독하던 최진사의 미간이 좁혀졌다. 을축년 동짓달 칠성판 아래 셋째 소나무. 물건은 확실하나 글씨는 개코의 것이 아니었다. 필체가 훨씬 유려하고 힘이 있는 것으로 보아 꽤나 글을 배운 자가 개코에게 보낸 지령임이 분명했다. 을축년 동짓달, 바로 조부님이 돌아가신 그 해 그 달이었다. 칠성판 아래 셋째 소나무라는 문구는 일종의 암호였다. 최진사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칠성판 시신을 올려놓는 판을 뜻하는 것인가, 아니면 북두칠성을 의미하는가. 그때 불현듯 뇌리를 스치는 장소가 있었다. 마을 뒷산 조부님의 묘소가 있는 선산 입구에는 기이하게도 북두칠성 모양으로 배치된 바위들이 있었고 그 국자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곳에 오래된 소나무 군락이 있었다. 설마. 최진사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시계는 이미 자정즈정을 넘어가고 있었다. 밖에는 삭풍이 몰아치고 있었으나 지체할 수 없었다. 산군이 개코의 시체를 내게 던져준 이유는 단순히 범인을 잡으라는 뜻이 아니라 이 감춰진 진실을 파헤치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으리라. 그는 튼튼한 매미 하나와 호롱불을 챙겨들고 몰래 담을 넘었다.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다. 선산으로 향하는 산길은 험했다. 며칠 전 내린 눈이 얼어붙어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최진사의 귀에는 오로지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선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으스스한 냉기가 등골을 타고 흘렀다. 칠성 바위들이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고 그 너머로 뒤틀린 소나무들이 마치 춤추는 유령처럼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최진사는 국자 머리 부분, 즉 세 번째 소나무를 찾아 헤맸다. 수령이 10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굽은 소나무가 바위 틈에 뿌리를 박고 위태롭게 서 있었다. 그 아래 흙은 다른 곳보다 유독 무르고 누군가 최근에 손을 댄 듯 흑색이 달랐다. 아마도 개코가 이곳을 파헤치려다 산군에게 변을 당한 것이리라. 최진사는 호롱불을 바위 위에 올려두고 초리질을 시작했다. 퍽, 퍽, 퍽. 얼어붙은 땅을 파는 일은 쉽지 않았다. 손바닥이 까지고 어깨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한식경 30분쯤 지났을까 그 膝끝에 틱하고 둔탁한 것이 걸리는 느낌이 났다. 돌멩이가 아니었다. 나무 상자였다. 최진사는 맨일을 던져두고 맨손으로 흙을 파헤쳤다. 썩지 않도록 맨치를 한 잡고 단단한 오동나무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고리를 풀고 뚜껑을 열자 달빛 아래에서 서늘한 은빛이 번쩍였다. 그곳에 있었다. 30년 전 사라진 조부님의 은장도가.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다. 은장도 밑에는 누렇게 변색된 서신 한 통이 깔려 있었다. 최진사는 서신을 펼쳐들었다. 달빛에 비친 글씨를 읽어내려가던 그의 눈이 경악으로 크게 뜨였다. 그것은 조부님이 남기신 유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살인 청부 계약서였다. 최진사 조부의 숨을 끊고 물건을 회수해 오면 논백 맞이기를 주겠다. 단 시신은 실족사로 위장하고 은장도는 증거로 가져오라. 그리고 그 아래 찍힌 도장은 너무나도 익숙한 문양이었다.
바로 이 마을에서 가장 용하다는 무당 천수감내가 부적에 찍어주던 그 인장이었다. 최진사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30년 전 조부님은 단순한 사고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자들에 의해 살해당했고 그 대가로 은장도가 증거물로 넘어갔던 것이다. 그리고 개코는 그 오래된 비밀을 우연히 혹은 의도적으로 알게 되어 이곳을 파헤치다. 산군의 분노를 산 것이다. 이럴 수가. 우리 가문의 비극이 하늘이 내린 저주가 아니라 인간의 추악한 욕망 때문이었다니. 최진사는 오열하며 은장도를 가슴에 품었다. 아버지가 피를 토하며 돌아가실 때도, 자신이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릴 때도 그저 전생에 엇보려니 체념하며 살아왔었다. 헌데 그 모든 것이 조작된 것이라니. 억울함과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올랐다. 그는 하늘을 향해 소리 없는 절규를 토해냈다. 그때였다. 등 뒤의 숲속에서 부스럭하는 소리가 났다. 최진사는 흠칫 놀라 은장도를 숨기며 뒤를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황금빛 털에 검은 줄무늬, 그리고 밤을 꿰뚫는 푸른 안광, 산군이었다. 호랑이는 최진사를 공격할 기세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가 찾아낸 증거물을 확인하려는 듯 코를 킁킁거리며 다가와 은장도가 든 상자를 빤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최진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마치 이제 알겠느냐라고 묻는 듯했다. 최진사는 털썩 무릎을 꿇었다. 짐승도 아는 의리를 인간들은 저버렸고 짐승도 지키려는 진실을 인간들은 덮으려 했다. 그는 호랑이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산군이시여, 미천한 제가 어리석어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왜 그 시체를 제게 가져왔는지, 왜 옥사 밖에서 저를 지켰는지, 이 은혜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호랑이는 낮은 울음소리를 내며 꼬리로 최진사의 어깨를 툭 쳤다. 그것은 위로이자 격려였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산 아래 불이 꺼지지 않은 어느 집을 응시했다. 그곳은 바로 마을 어귀에 있는 굿당 천수댐내의 집이었다. 호랑이의 눈빛이 다시금 매섭게 변했다. 최진사 또한 그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도 이제는 호랑이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병약한 선비의 눈이 아니었다. 진실을 밝히고 놈들을 단죄하겠다는 서슬퍼런 결기가 서려 있었다. 가자, 산군이여. 놈들의 죗값을 받으러. 최진사가 은장도를 허리춤에 차고 일어서자 호랑이는 마치 호위무사처럼 그의 앞을 서서 걸음을 옮겼다. 눈 덮인 산길 위로 한 사람과 한 마리 짐승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히며 어둠을 가르고 있었다. 이제 막 시작될 핏빛 복수의 서막을 알리듯 멀리서 새벽닭이 울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새벽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비정한 아침을 예고하고 있었다. 최진사의 손은 은장도의 차가운 자루를 뜨겁게 움켜쥐고 있었다. 여명리밍, 이 터오기 직전의 굿당은 짙은 향냄새와 음습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을 어귀 외딴 곳에 자리 잡은 천수 앤네의 집은 겉보기엔 평범한 초가였으나 안으로 들어서면 오색 천과 기괴한 신상들이 즐비하여 대낮에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곳이었다. 그 방 안쪽 깊숙한 곳에서 형방 마석두와 무당 천수 감내가 머리를 맞대고 심각한 표정으로 밀담을 나누고 있었다. 호롱불 아래 비친 그들의 그림자는 마치 먹이를 두고 다투는 아귀처럼 벽 위에서 일렁거렸다. 마석두는 초조한 듯 연거푸 곰방대를 빨아댔고 천수 옙내는 쌀알을 바닥에 뿌리며 점괘를 보고 있었으나 그 손길이 평소와 달리 부산스러웠다. 개코 그놈이 죽은 게 영 찜찜하단 말일세. 그 쥐새끼가 어디서 뭘 훔치려다 호랑이한테 물려 죽었는지는 몰라도 혹여나 우리가 시킨 일을 하다가 사단이 난 거라면. 마석두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천수 캣네는 콧방귀를 뀌며 표독스러운 눈을 치켜떴다. 주름 자글자글한 입술이 비틀렸다. 걱정 마시게.
그놈은 입이 무겁지는 않아도 돈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맞는 놈이야. 설사 잡혔다 한들 30년 전 일을 누가 알겠나. 게다가 증거란 증거는 내가 다 태워버렸는데, 딱 하나 그 빌어먹을 은장도만 빼고 그네의 말에 마석두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거 아직도 못 찾았나? 내가 그거 처분하라고 몇 번을 말했어. 글쎄, 그게 개코놈이 꿍쳐둔 것 같다고 했잖나. 그놈이 죽었으니 이제 영영 못 찾는 거지. 차라리 잘 됐어.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니 죽은 자는 말이 없어도 산 자는 말을 하지. 서리빨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문풍지를 뚫고 들어왔다. 두 악인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문 쪽을 바라보았다. 낡은 문짝이 쾅하는 파열음과 함께 박살나며 안쪽으로 나뒹굴었다. 먼지 구름 사이로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최진사였다. 그의 옷은 흙과 눈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나 눈빛만은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한 손에는 흙 묻은 가미가 다른 한 손에는 핏빛끈이 달린 은장도가 들려 있었다. 마석두는 반사적으로 허리춤에 환도에 손을 올렸고 천수 쇳내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내 놈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최진사는 대답 대신 은장도가 든 오동나무 상자를 방바닥 한가운데로 집어 던졌다. 상자가 깨지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낡은 서신과 장부들이 바닥에 흩뿌려졌다.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내 조부님을 살해하고 내 아버지를 독살하고 우리 가문을 멸문지화로 몰아넣은 증거들이다. 최진사의 일갈은 천둥처럼 방안을 울렸다. 마석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가 이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증거가 그것도 완벽한 물증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이다. 하지만 마석두는 달코 다른 관속이었다. 그는 당황함을 감추고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일어났다. 허허 최진사. 자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먼. 어디서 주워온 잡동사니를 가지고 와서 행패인가. 그깟 종이 쪼가리. 내가 모르는 일이라 하면 그만이야. 관아의 형방인 내 말을 믿겠나. 아니면 몰락한 역적의 후손인 자네 말을 믿겠나. 마석두가 눈짓을 보내자 굿당 뒤편 어둠 속에서 덩치 큰 사내 넷이 몽둥이와 낫을 들고 나타나 진사의 퇴로를 차단했다. 텐네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다시 기세등등해져 깔깔거렸다. 그래 내 놈이 제 발로 죽으러 왔구나. 내 하레비처럼 쥐도 새도 모르게 보내주마. 네 아비가 먹던 그 보약 말이다. 그거 사실 내가 지어준 비상 독약을 아주 조금씩 섞은 거였어. 피를 토하며 죽어가던 꼴이 아직도 눈에 선하군. 충격적인 자백이었다. 가문의 남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원인 모를 병이 실은 저주가 아니라 이 악독한 무당이 10수년간 먹인 만성적인 독살이었다니. 최진사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내 인연, 내년이 그러고도 무당이라 할 수 있느냐.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최진사가 개미를 치켜들고 달려들려 했으나 뒤에서 날아온 몽둥이가 그의 등을 강타했다. 읍체의 진사는 비틀거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사내들이 달려들어 그를 짓밟기 시작했다. 마석두가 킬킬거리며 다가와 쓰러진 최진사의 머리채를 잡아 올렸다. 가련한 놈, 호랑이 똥이나 치우더니 이제는 짐승 밥이 되게 생겼구나. 여봐라, 이놈 목을 따서 뒷산에 던져버려라. 호랑이 짓으로 꾸미면 그만이다. 사내 하나가 시퍼런 낫을 치켜들었다. 최진사는 피 섞인 침을 뱉으며 마석두를 노려보았다. 죽음이 코앞에 닥쳤으나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상군을 불렀다. 보시오 상군이여. 이것이 인간들의 추악한 민낯입니다. 낫이 허공을 가르며 내려오던 찰나였다. 쿠오오오.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포효가 굿땅의 지붕을 날려버릴 기세로 터져나왔다. 단순한 짐승의 울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산맥을 뒤흔드는 산신의 분노였고 대지를 울리는 심판의 나팔 소리였다. 포효 소리에 놀란 사내가 낫을 놓치며 엉덩방아를 되섰다.
마석두와 천수 템내의 눈이 공포로 튀어나올 듯 커졌다. 굿당의 문밖 어슴푸레한 새벽 안개 속에서 거대한 황금빛 섬광이 번개처럼 쏘아져 들어왔다. 화직, 선두에 섰던 덩치 큰 사내 하나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허공으로 날아가 벽에 처박혔다. 그의 가슴팍은 끔찍하게 함몰되어 있었다. 먼지가 가라앉자 드러난 형체에 방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이 얼어붙었다. 집채만 한 호랑이 산군이었다. 놈은 입가에 하얀 김을 내뿜으며 형형한 푸른 안광으로 방 안을 훑었다. 그 압도적인 위압감에 사내들은 오줌을 지리며 무기를 떨어뜨렸다. 산군은 쓰러진 최의 진사를 가로막고 서서 놈들을 향해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냈다. 크르르릉, 목을 긁는 듯한 낮은 울음소리만으로도 굿당 안의 촛불들이 일제히 꺼져버렸다. 호랑이다, 산군이다. 사내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려 했으나 산군의 움직임은 바람보다 빨랐다. 앞발을 한 번 휘두를 때마다 장정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그것은 사냥이 아니라 응징이었다. 마석두는 근내 뒤로 숨으며 벌벌 떨었다. 이 요물썩 물러가지 못할까 나는 관하에. 마석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산군이 도약하여 마석두를 덮쳤다. 거대한 앞발이 마석두의 가슴을 짓눌렀다. 끄악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다. 산군은 마석두를 물어 죽이는 대신 그의 얼굴에 뜨거운 콧김을 내뿜으며 으르렁거렸다. 죽음보다 더한 공포에 마석두는 기절해버렸다. 이제 남은 것은 천수 직내뿐이었다. 직내는 미친 사람처럼 방울을 흔들며 주문을 외워댔다. 물러가라, 악귀야, 물러가라, 온마니반 매훔. 하지만 산군에게 통할 리 없었다. 호랑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앤네에게 다가갔다. 앤네는 뒷걸음질 치다 벽에 몰렸다. 산군은 앤네의 코앞까지 다가와 그 거대한 입을 벌려 천지를 진동시키는 포효를 앤네의 면전에 쏟아부었다. 그 엄청난 기세에 벤네는 혼절하며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그녀가 평생 모셔왔다고 자부하던 헛된 신들은 산의 진정한 주인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다. 순식간에 상황은 종료되었다. 피비린내와 오줌 지린내가 진동하는 방 안에서 유일하게 온전한 존재는 산군과 최진사뿐이었다. 최진사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그때 굿당 밖에서 횃불과 함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이냐, 방금 그 괴음은 무엇이고 관아의 사또가 포졸들을 이끌고 도착한 것이다. 산군의 포효 소리가 온 마을을 깨운 탓이었다. 사또는 박살난 굿당 문과 쓰러진 장정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서 있는 거대한 호랑이를 보고 말문이 막혔다. 포졸들이 창을 겨누려 하자 최진사가 앞을 가로막았다. 멈추시오, 이분은 산의 주인이시자 이 사건의 증인이오. 최진사의 외침에 모두가 멈칫했다. 산군은 사또를 한번 힐끗 보더니 공격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듯 얌전히 자리에 앉았다. 최진사는 바닥에 흩어진 은장도와 서신, 그리고 앤네가 숨겨두었던 독약병을 찾아내어 사또 앞에 바쳤다. 사또 나으리, 보십시오. 이것이 30년간 제 가문을 짓밟은 추악한 진실입니다. 저 마석두와 무당 천수는 공모하여 제 조부님을 살해하고 부친을 독살하였으며 제 목숨까지 노렸습니다. 이 호랑이는 그 억울함을 하늘에 고하기 위해 저를 도운 것입니다. 기절했던 마석두와 댄네가 포졸들에게 끌려나와 무릎 꿇려졌다. 증거는 명백했고 살아남은 댄네의 하수인들이 공포에 질려 모든 것을 실토하기 시작했다. 살려주십시오. 형방 나으리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최진사댁 묘소에 독을 풀고 약탕에 비상을 섞은 것은 저 무당입니다. 사또는 분노로 몸을 떨며 마석두와 천수댄네를 당장 하옥하라고 명했다. 내 놈들의 죄는 능지처참을 해도 모자랄 것이다. 당장 끌고 가라. 모든 진상이 밝혀지고 악인들이 끌려가는 동안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최진사는 깊은 숨을 내쉬며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상구는 이미 그곳에 없었다. 사람들이 소란스러운 틈을 타 바람처럼 소리 없이 사라진 것이다. 최진사는 굿당 밖으로 뛰어나왔다. 저 멀리 눈 덮인 산등성이 위로 아침 햇살을 받으며 유유히 사라지는 황금빛 뒷모습이 보였다. 상구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고고한 뒷모습은 마치 내 할 일은 다 했다고 말하는 듯했다. 최진사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사라지는 호랑이를 향해 오열하며 큰 절을 올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평생을 짓누르던 짐을 벗어던진 해방의 눈물이었다.